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대한광통신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의 원재료인 모재부터 최종 제품인 광케이블까지 이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원료인 유리덩어리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원가 경쟁력하고 품질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랜 기간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바로 그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만성적인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최근에 미국 시장 직접 진출과 방산 사업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2026년의 퀀텀 점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대한광통신은 이 고질적인 구조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미국 인프라 투자와 K방산이라는 확실한 기회를 발판 삼아서 역사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장밋빛 전망에 동의하기 전에 그 이면에 가려진 고질적인 시장 리스크와 재무 부담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새로운 기대감이 생긴 건 분명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너무 많고 또 높다는 제 관점입니다. 그럼 그 기대감의 실체부터 한번 보죠. 저는 대한광통신이 과거의 부진을 털어내고 미국 시장과 방산 사업이라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고 봐요. 2025년 올해는 체질 개선을 위한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내년인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수확기가 될 거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미국 케이블 제조사 인캡 인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인캡 인수가 결정적이었다는 말씀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신의 한 수였는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큰 투자였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명백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같은 그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나 바이 아메리카 법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반드시 미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는 그 법안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이제 대한광통신은 법적으로도 또 고객 인식 속에서도 미국 회사가 된 셈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국제 광섬유 가격은 중국 때문에 원가인 6달러의 절반 수준인 3달러대까지 폭락했는데 미국 내수 가격은 여전히 6.9달러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고수익 시장에 직접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한 거죠.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시장에 진출해서 과연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AFL이라는 절대 강자가 무려 7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이에요. 기존의 세계적인 기업인 코닝사에서 안정적으로 광섬유로 공급받던 인캡의 공급망을 전환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일 텐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1~2%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이건 아직 보장된 결과가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죠. 하지만 시장 환경이 대한광통신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AFL 같은 기존 강자들이 데이터 센터용 광케이블 생산에 집중하면서 정작 일반 통신용 광케이블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현지 생산 법인을 가진 인캡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10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에서 단 1~2%만 가져와도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전략이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한광통신의 희망 섞인 예측일 뿐이고 AFL이 언제든 다시 통신용 케이블 생산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회사의 본업인 광통신 사업의 근본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요. 전 세계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덤핑 공세는 2025년 현재도 진행 중이고 이 때문에 국제 가격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회사의 이익 구조 자체가 이 국제 가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미국 시장의 성과가 이 근본적인 약점을 전부 가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바로 그 약점을 가려줄 또 다른 한 축이 방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건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외부 변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방산 사업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죠.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게임 체인저인지 아니면 다소 과장된 기대감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명백한 게임 체인저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전쟁들을 보면 값싼 드론 공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다 드러났잖아요. 이걸 가장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저 무기예요. 대한광통신은 정부의 블럭원 무기 체계인 천광의 핵심 부품인 레이저 모듈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정부의 명확한 국방계획, 즉 블럭 1, 2, 3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이 레이저 무기의 핵심인 고출력 광섬유 기술을 보유한 사실상의 독점 공급자고요. 바로 그 독점 공급자라는 말이 사실 가장 불안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확실한 사업이라면 왜 구체적인 계약 현황이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걸까요?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언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허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아니 그건 보안이 생명인 방산 사업의 특성상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은 당연히 감안해야죠. 중요한 건 정부의 확고한 국산화 의지와 로드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2029년까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거대한 국내 시장에서 당장 블럭 1만으로도 1,000억에서 2,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블럭 1은 적으로 드론을 자르는 초기 단계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요격하는 블럭 2, 3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산이 많다는 거죠. 현재 기술력만으로 미래의 모든 청사진이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기대감 아닐까요? 실제 매출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건 리스크라기보다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죠. 블록 1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이미 진행 중인 기술 개발을 통해 블록 2, 3로 나아가는 그림이잖아요. 여기에 AI와 원자력 발전 확대로 미국 내 전력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인캡 인수를 통해 가공선, 즉 전력선에 광케이블을 결합한 OPGW 시장까지 진출해서 추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한 상황이고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회사의 근본 체력, 그러니까 수익 구조와 재무 상태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이 과연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면 수주 잔고가 6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로 감소한 건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수치에는 숨겨진 맥락이 있습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고객들이 장기 계약 대신 단기 주문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의 질적인 변화죠. 단기적인 수치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착시 효과만은 설명이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약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가격이 계속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면 고객들은 당연히 장기 계약을 꺼리겠죠. 결국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 시장에서 일부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손실을 다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높은 부채 비율도 상당한 경영 부담이고요. 그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2025년은 의도적인 체질 개선의 해였다고 봐야 해요. 수익성이 낮은 국제시장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고수익이 보장되는 미국 시장 프로젝트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린 결과예요. 실제 전체 수주잔고 500억 원대 중에서 미국향 수주잔고가 약 350억 원으로 이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익 구조 자체가 건강하게 바뀌고 있는 뚜렷한 증거죠. 이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려하시는 재무 구조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겁니다. 회사 스스로도 최근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2026년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동의하고 있고요. 미국향 수주 비중이 늘어난 것은 물론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파이 내에서의 비중 조절이라면 한계가 명확해요.
국제 광섬유 가격이 지금처럼 원가 이하 수준에 계속 머무른다면 미국 시장의 이익만으로는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을 회복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 확보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그 수익 확보가 확실히 담보되었을 때만 유효한 전략이니까요. 아직은 그 담보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저는 대한광통신이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 끝에 서 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 직접 진출과 방산용 레이저라는 강력한 쌍두마차를 통해 2020년 퀀텀 점프를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구조적 리스크들은 새롭게 열리는 거대한 기회를 통해 충분히 상쇄 가능하며 이제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 성장의 과실을 확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생긴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회사의 본질적인 수익 구조는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시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사업의 성공이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재무적 부담은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부풀려진 기대감에 앞서서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대한광통신의 미래는 오늘 저희가 나눈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첫째, 보호무역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방산 사업이 시장의 기대만큼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져 회사의 본질적인 약점을 덮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성장 스토리가 회사의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